예, 시장 분석도 해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힌트 이성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해외 시장부터 잠깐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지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제조업 지표가 그러니까 뭐 해석에 따라 차이를 그렇죠. 좀 차치하고서라도 네. 글쎄요, 절대 지수로 봤을 때는 걱정을 엄청 했었는데 예. 걱정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먼저 중국이 이제 2월 말에 2월 제조업 PMI를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지표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뭐 35까지 떨어지면서 통계 작성 이래로 정말 그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꺾이는 차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래프가 나오기 힘든 그러게요, 상황이었는데 네. 미국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42 정도로 예상했는데 49가 나왔어요. 네. 물론 49란 숫자 자체도 마켓에서 발표한 겁니다. 127개월 만에 최저치긴 한데 워낙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고 네. 유럽도 심지어는 나쁘질 않아요. 제조업 지표가 걱정했던 30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거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수는 최저치는 맞긴 하는데 그렇죠. 이게 참 해석에 따라서 예. 예. 그리고 반면에 서비스업 그 PMI는 또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42 정도로 예상했는데 39까지 떨어졌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조업 지표 중에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가 있고 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ISM 제조업 지수보다는 마켓 제조업 PMI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한 번도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지금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됐기 때문에 3월 초까지의 상황밖에 반영을 안 한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서비스업 PMI가 너무 심하게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조업 지표는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다음 달 4월 1일 날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혹은 또 4월 중에 발표되는 4월 마켓 제조업 PMI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지표가 별로 이렇게 시장 관심을 못 받는데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입니다. 네. 경제 지표라는 게 원래 이번 달 거를 다음 달에 발표하고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3개월치를 그 다음 4개월째에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합쳐서. 그래서 지표가 발표돼도 좀 시차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주간 단위로 발표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3월 첫 주 기준에 오른쪽으로 좀 막대기가 확 섰죠. 평소에는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한 22만 건, 23만 건 이랬었는데 28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3월 첫 주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 발표된 거는 3월 둘째 주입니다. 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뭐 곱하기 8, 곱하기 10, 100만, 200만 단위가 넘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시작은 작은 음식점이나 뭐 이런 숙박업소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형 숙박업소라든지 심지어는 북미 지역의 자동차 공장들도 지금 생산을 멈췄잖아요. 예. 그래서 실업자가 지역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화요일 날 제조업 지표가 초크로 나왔으면 지금 시장을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제조업 지표가 떨어지거나 고용 지표 쇼크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연준이 뭔가 뭐 부양책을 내놓든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 네. 지금은 순서가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미 부양책을 다 냈어요. 내놔버린 내놨어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근데 이제 남은 게 2조 달러 있잖아요. 예. 2조 달러에 대해서 합의는 했는데 지금 의회 통과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아마 고용 지표 이렇게 나오면은 상하원에서 이거 통과 안 하고 못 빼길 거예요. 굉장히 좀 역설적으로 그걸 땡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 양적 완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죠. ECB에서 처음에 작년에 11월에 재개를 했는데 3월 달에 양적 완화 규모로 늘린다. 시장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까 더 확 세게 늘렸고요. 예. 미국은 더 합니다. 부분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기업보험이 포함 안 됐다. 그러니까 기업보험도 포함을 하겠다. 매입하겠다. 그랬다가 무제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거든요. 예. 여기다 더불어서 ECB나 FRB가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까지도 매입하겠다. 네.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악화돼서 시장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한두 차례 정도 폭락해서 맞고 어느 정도 그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참고로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상황별로 좀 그 차트를 시계열별로 좀 분리를 해봤는데요. 리먼 사태 발생하고 시장이 아주 폭락했죠. 그러면서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2008년 11월입니다. 예. 근데 그 이후로도 시장은 빠졌어요. 근데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거는 2009년 3월 달에 나온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책의 속도가 이때 경험으로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는 어떤 경우든지 시장을 좀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계속 포커스를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네. 맞추고 있기도 하고 이전에도 어떤 신용잔고나 예탁금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그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더 많아지는 거 보니까 느낌이 이제 슬슬 보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바닥인가 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진짜 개인 투자자들 요새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드셨는데 특히 2030 많이 뛰어들었다고 그러죠. 예. 정말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올라갈 거. 네. 좀 그런 희망이 있고요. 예탁금이 지금 40조 원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사상 최고인데 너무너무 심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탁금 올라오면서 그 중요한 거는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3월 달에만 10조 원이 넘게 샀거든요. 근데 예탁금이 저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예탁금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닌데 반면에 신용잔고가 생각보다 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신용잔고거든요. 저 10조 원에서 지금 단순히 6조 2천억. 10조 원 마지막 10조 원이었던 게 3월 12일이니까 지금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6조 2천억까지 줄었습니다. 과거 리먼 사태 발생했을 때 신용잔고가 거래일수로 30일 만에 딱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지금 40%가 줄었어요. 지금 신용잔고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그 시장잔고 줄어드는 상황이랑 그 당시 시장 상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적어도 다음 주 후반까지는 좀 신용잔고가 좀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신용잔고 줄어들면 좀 금매말은 상당히 줄어드는 편인데요. 어떤 종목도 신용잔고가 줄어들었는지 좀 살펴봤어요. 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신용잔고가 3월 12일 대비해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줄어든 게 화재,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주, 정유주, 그다음에 은행, 그리고 통신주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이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코스닥에서도 신용잔고 많이 줄어든 종목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최근에 올라갈 때 세게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거는 너무 무리고 대신에 이 종목들은 매물 부담이 굉장히 가벼워졌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대응하는데 물론 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매물 부담은 최소한 가벼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종목별로 이렇게 매매하실 때 내 종목 HT 증권사마다 HTS 보시면은 신용잔고 추이 보이거든요.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많이 줄었다 그러면은 손해가는 이미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사태 전초전 때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종목들 한번 리스트업 해주셨었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다시 한번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든 또 종목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개인은 계속 사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근데 이 흐름 자체가 갑자기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외국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제가 영어만 잘하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 상황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 그러면 말통하는 기관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관이 요새 개인 투자자들 주식시장에도 들어오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요. 이제는 저희 운영하는 회사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투자하마. 이거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직접 투자 성향으로 볼 수 있는 게 예탁금인데 간접 투자로 그 성향을 볼 수 있는 게 주식형 펀드잖아요.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입 누적한 거를 좀 살펴봤는데 일단 빠져나가는 건 멈췄어요. 그런데 지금 파란선인데요. 빠져나가는 건 멈췄고 월간 기준으로도 9달 만에 지금 유입은 됐는데 유입됐다기보다는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게 맞을 것 같죠. 조금 2월 중순부터 유입되다가 다시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
반면에 저 그 빨간 선으로 표시한 거는 투신이에요. 투신 매매인데 예탁금 유출 추세는 아니 그 주식형펀드 유출 추세는 멈췄는데 투신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역시 그 예탁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투신은 더 많이 팔았다. 그래서 일단 실탄은 확보를 했는데 네. 지금 전반적인 자금 사정을 보면은 직접 투자 시장보다는 그렇게 그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음으로 이제 그 코스닥 시장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는 개인만 뭐 10조 원 사고 그다음에 한 2천억 정도 연기금 사고 이런 상황인데 예. 코스닥은 뭔가 수급이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 코스닥 종목 얘기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투신까지 살펴주셨으니까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키는 그러니까 수익률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시장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예. 연기금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하는데 예. 연기금의 흐름은 연기금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또 연기금 등이라고 포함된 그 중에는 프로그램 매수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연기금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금융투자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만 사고 있는 시장인데 그래서 금융투자가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 네. 뭐 그 금융투자 매매 중에서도 800억 정도는 4천억 정도 샀는데 800억 정도는 프로그램 매수예요. 그래서 시총 20등까지 종목은 좀 빼버렸고요. 네. 나머지 20등 밖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메일리업이라든지 뷰옥스, RFHIC 등등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수급 특징주들 포착되는 거 있습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뭐 코스피는 하이넥스 쌍끌이 나타나는 게 있다는 게 제일 큰 그 특징이고요. 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쌍끌이가 어제는 동시에 팔았지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전반적으로 뭐 화장품은 또 그 기관은 LG생활건강사고 외국인은 아모레퍼시픽사고 이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쌍끌이 매수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상당히 좀 수급이 아직은 좀 잡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요 나온 종목 중에서는 에이스테크 정도만 쌍끌이 매수고요. 전반적인 전략 말씀드리면은 기술적 반등,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영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아닌가.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인될 거는 이 지지대가 지금 어느 정도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얼마나 세게 지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그 최근 또 몇몇 그 며칠 동안 낙폭 과대좀 매매를 하셨다면 이제는 실적 안정성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들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더 힌트 이성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